안녕하세요. 첩택시입니다. 오늘도 택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어제 이제 영상에서 버스, 지하철, 공공, 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결국 그 반대편에서 어떻게 보면 택시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미래로 간 일본 같은 경우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공공, 대중교통이 계속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961년 도쿄도 기준으로 해서 1961년 이후부터 56년째 적자입니다. 도쿄도의 버스가.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도 적자분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의 도쿄도의 대략 승합버스 사업자 중에서 보면 전국의 한 70% 정도는 적자입니다. 사실 흑자라고 해봤자 그 일부 사업이 흑자고 나머지 적자분을 끌고 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 기존에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버스 전체가 한 2,000대 회사였어. 근데 그런 회사가 지금 보면 어떠냐면 한 1,400대 정도까지 버스 대수가 줄어들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의 영세한 이용자가 줄어드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어들다가 더 이상 이게 이용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수지 타산에 맞지 않을 때는 도저히 지자체에서 돈도 지원 못 해주고 노선이 사라지는. 자, 이게 지금 일본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나마 도쿄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지가 되는 성격이고 그나마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지만 대부분은 지방의 대부분은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대한민국 역시도 비슷하게 가겠죠. 대한민국도 지방은 이제 대중교통망이 점점 허술해지고, 근데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는 이제 약간 뭐 회사 개념이지만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영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지출을 줄이고 아끼고 뭐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래로 이렇게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개인 택시의 역할이 아무래도 일반 공공의 대중교통망이 허술해지는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막 우리가 미래에 큰 부자가 된다. 자, 그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시간상으로 안정적으로 길게 미래를 본다면 절대 우리 택시는, 특히 대한민국의 개인 택시는 미래가 어둡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정부에서 뭐 굉장히 이상한 정책, 뭐 이를테면 뭐 개인 차를 끌고 나오는 승차공유 그런 것만 이렇게 풀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택시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슷하겠지만 우리도 택시를 타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 앱의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해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아직도 우리가 카카오 쓰지 말아야 된다, 뭐 택시 앱 쓰지 말아야 된다, 손님들이 길거리 나와서 택시 타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성이 좀 낮다라는 걸 다 알죠. 우리가 그분들도 이제 실제 그렇게 될 거라기보다는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결국 손님이에요. 손님이 그러면 길거리에 나와서 택시를 타는 것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부르는 것과 뭘 선택할 것이냐. 손님이 길거리로 나와서 택시를 타는 수고로움을 할 것이냐, 길거리에 나와서 무작위 랜덤에 가까운 택시를 타는 그걸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알죠. 이게 정부에서 뭐 강제로 택시 승차 앱, 그러니까 택시 앱을 금지한다, 뭐 이렇게 되면 몰라도 정부가 그런 일을 할 리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는 사례는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분명하죠. 그걸 우리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일본을 봐도, 일본이 이제 2020년, 2019년 그 가까운 시점부터 봐도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부르는 비율이 850만에서 1100만, 그 다음에 올해 1300만, 내년에 한 1500만까지 늘어날. 물론 일본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일본은 아직 우리보단 덜 활성화되어 있지만 결국은 택시 앱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장점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증가는 대세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도 길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택시 타게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어떤 사업자와 일을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업자들도 결국은 시장에서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손님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기사들이 원하는 뭔가를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가 어떤 좋은 사업자와 함께 같이 택시 일을 해나가느냐, 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전통적인 예전의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저런 카카오나 저런데 우리가 노예가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소수 계시겠지만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사업자 어디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그런 것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하는 쪽으로 천천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소수의 분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일본에서 조금 특이한 게, 일본에서 전체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한 3,600만 원 정도이고,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 3,600, 그 다음 도쿄도 기준으로는 한 4,800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사카 4,100만 원. 결국은 일본에서도 지방 중소도시 뭐 아키타나 오키나와 이런 데로 가면 2,400만 원밖에 안 되고, 반면에 오사카나 도쿄로 가면 한 4,000만 원 중후반 이상, 그리고 도쿄에서도 중심 지역에서 주로 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을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택시의 수입도 다르다. 아무래도 대도시 쪽이 수입이 높다. 다만 이제 우리는 아직 어떤 상황이냐면, 대중교통이 아직 우리는 풍부하게 적자가 커지고 있지만 유지하는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대중교통망이 허술해지겠죠. 당연히 거기에서 대도시에서 개인 택시의 이용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시간이 쭉 갈수록 대도시의 개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통적인 회사 택시에서는 임금이 너무 올라 있고 뭐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예전같이 수익을 많이 남기고 막 예전처럼 기사들 수급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 택시는 쉽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개인 택시는 개인들이 잘 뭐 무리하지만 않으면 지속적으로 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어느 시점, 가까운 시점에 부재가 풀리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조정이 있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평평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택시라는 것의 위치를 본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도시에서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택시의 이용 시간대예요. 근데 이용 시간대에서 6시에서 3시 정도까지를 100%로 놓고 볼 때 그 외의 시간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일본에서 우리와 좀 다른 게 뭐죠? 우리는 보통 피크 시간대가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 그래서 꼭지점이 3개 정도 보면, 물론 퇴근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증가해서 꼭지점까지 가는 비슷한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냥 크게 보면 출근, 퇴근, 자정.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출근, 퇴근은 당연히 뭐 일반적인 회사원 기준으로 사람들의 이용이 단기에 확 증가하는 것이고, 자정은 조금 다르죠. 자정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망이 이제 멈추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일반 근무하는 회사원도 있지만 주로 이제 회식이죠. 회식하는 손님들이 이제 퇴근하시는. 근데 대중교통망이 이제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없어지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출근, 퇴근, 자정 피크인데, 일본은 이미 자정 시간대의 피크 시간은 택시에서는 거의 없어졌다, 굉장히 줄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용 정도로 본다면 오히려 출근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퇴근, 그 다음 자정은 뭐 일반 시간, 평균 시간 냈을 때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출퇴근보다는. 이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회사들도 이제 퇴근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우리도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퇴근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당연히 거기에서 가정으로 가는 시간들이 더 증가할 거예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천천히 자정 시간대 혹은 심야 시간대, 새벽 시간대가 사실상 없어지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회사 택시에 대해서 왜 회사 택시가 힘드냐, 지금 저렇게 있냐라고 하면 단순히 뭐 기사들을 뽑기 힘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이에요. 이 과도기에서 일본의 경우로 본다면 사실상 심야나 자정이나 그 이후 새벽 때는 그냥 없어요. 그럼 저때 이제 택시가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택시는 있겠지만 그 이용 자체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이제 회식 줄어들고 회식 자제하고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형태로 이제 점점 사람들의 삶의 형태들이 바뀔 거예요. 지금도 바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기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에 2, 3시 4시에도 동대문에 가면 불야성이죠. 거기 막 불 다 켜져 있고 막 소매점에도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러면 쉴 새 없이 거기에서 뭐 대중교통 없으니까 택시가 막 정신없이 타요.
그 동대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시장에서도 시장이나 뭐 번화가나 뭐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서도 뭐 새벽에서도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았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고 막. 근데 요즘 여러분들 그렇게 새벽 시간대에 술 취한 사람들 막 흥청망청 많은 먹자골목 보이시나요? 물론 단기에 전염병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한 20년 정도 놓고 보면 이렇게 흐름상으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밤이 이제 점점 짧아지죠.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뭐 회식하고 소비하고 뭘 하는 그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이제 점점 퇴근 시간도 빨라지고 있고 자정에 이제 피크 시간도 우리가 예전에는 훨씬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피크 시간도 짧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정부가 심야에 할증을 해봤자 할증 시간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손님이 있어야지. 근데 할증 시간을 조정을 해주죠. 왜 조정을 해줘요? 사람들이 회식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예전보다 당겨진 거예요. 예전이라면 막 1시까지 2시까지 흥청망청 술 먹고 그때 퇴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할증을 뭐 12시에서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사람들이 일찍 술 먹고 일찍 뭐 빨리 회식하더라도 퇴근을 집에 가버리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2시, 3시 이럴 때까지 이제는 사람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히려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 할증 시간대를 조금 당겨주는 거예요. 할증 시간대를 당겨준다고 해서 할증 시간대를 길게 열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할증 시간대를 당겨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일찍 먹고 일찍 집에 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할증 시간을 당겨준 거예요. 그 뒤에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손님이 어차피 적은데. 지금 뭐 새벽 3시, 4시면 거의 뭐 길거리 보면 택시 기사님들 주무시는 기사님들 많잖아요. 그 시간 아예 손님이 없으니까 주무시고 아침 출근 발휘하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우리보다 멀리 간 회사 구조가 멀리 간 일본에서 이미 이런 현상이 안착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전염병의 상황으로 인해서 회식 기간이 좀 줄었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도 자정이나 심야 시간대 이제 손님은 거의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막 늦게 흥청망청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번화가에 그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 막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정 시간대의 피크는 짧아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가 시간이 이제 앞으로 쭉 가면 낮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 해가 떠 있는 시간 위주로 우리가 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 택시가 왜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가 없냐라고 하면, 결국 회사 택시라는 건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들을 기사들을 통해서 뭐 주야로 24시간 돌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오는데, 지금 많은 차들이 놀고 특히 거기에서 야간이 아직 매출이 높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단기에 뭐 1년, 2년은 반등할 수 있겠지만 길게 가면 결국은 밤에 이제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소비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들고 결국은 24시간 빠듯하게 돌려야 되는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요즘에는 아예 그냥 1차 주는 회사들이 많죠. 어차피 뭐 기사 못 구하니까 그냥 조금 더 낼 거면 더 내고 1차로 그냥 줘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타고 다니라고. 우리가 옛날 생각해보면 회사 택시에서 1차 받으려면 돈 엄청 많이 주고, 맞잖아요. 옛날에 막 몇천만 원씩 주고 그냥 뭐 그게 약간 불법성으로 도급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급차 타고 막 혼자 뭐 개인이 그냥 끌고 다니고 개인 택시처럼 했잖아요. 아예 한 달 얼마 딱 주고. 근데 지금은 차들이 너무 노니까 사실 뭐 의미 없는 거야. 예.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회사 택시는 중간에 입들이 많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우리 개인 택시는 뭐 수입이 줄든 늘든 상관없이 나 하나만 뭐 잘 지어짜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택시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앱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수수료를 뭐 5% 10% 주는 것들도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만 주고 뭐 그다음 유지하는 거 하고 그다음 매출 뭐 적당하게 올리고 살아가면 돼. 근데 회사 택시는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중간에 먹여줘야 되는 입들이 많죠. 그 사람들 월급 다 일을 안 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 택시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흐름으로 본다면. 참고로 일본에도 회사 택시의 그 급여의 기준은 뭐 이를테면 우리가 도쿄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4천 얼마잖아요. 4,600, 4,800 정도인데 회사 택시의 급여는 한 2,200, 2,300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낮죠. 사실은 우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입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택시의 미래를 쭉 생각해보면 개인 택시는 절대 미래가 어둡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택시는 대응을 하지 못하면 미래가 밝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택시의 구조, 그러니까 개인 택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 급여를 줘서 뭐 200 얼마 줘서 젊은 애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뭐 딴 거 덜덜하게 해도 그렇게 200 벌이는 뭐 할 만한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굳이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회사 택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젊은이들이 없죠. 힘든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사를 구입 못하는 거죠. 뭐 물론 개인 택시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요건 조금 달라요. 사실은 개인 택시에서 만약에 그 무사고 기간 만약에 1년 정도로 풀어버리고 그 다음 교육도 한 2일 정도만 받으면 되도록 딱 해버리면 개인 택시의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개인 택시에서 왜 교육을 그렇게 막아놓고 이제 제한해서 교육을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게 개인 택시에서 양도 양수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다 풀면 젊은이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개인 택시에. 근데 문제는 뭐죠? 단기에 택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등해버리겠죠. 만약에 서울 택시 번호판 가격이 막 1억 5천, 2억씩 해봐. 그건 역시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적으로 젊은이들을 유입시키려면 유입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풀어버렸을 때 개인 택시 가격 자체가 폭등해버리는 그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다고 다시 뭐 번호판을 정부가 찍어서 줄 수는 없고, 그건 말도 안 되고. 자, 여기에서 결국 균형을 조절하고 있는 게 개인 택시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회사 택시는 아직 노는 택시들이 저렇게 많은데 기사를 못 구하죠. 왜? 수입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개인 택시는 힘을 계속 빼면서 번호판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는 쪽으로, 하지만 기존의 70세 이상의 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나가시면서 그들이 그나마 50대 정도로 전환되는 형태로 쭉 정책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회사 택시는 글쎄요, 젊은이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요. 자, 회사 택시에 취업을 하면 보조금을 뭐 몇백만 원 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기사를 모으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건 사실 조금 다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뉴욕에 가면 뭐 택시 운전하는, 일반적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백인들을 보기가 거의 힘들다고 하죠. 주로 뭐 파키스탄, 인도 뭐 저런 식으로 중동에 그런 곳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기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은 어떤 나라든지 회사 택시라는 구조, 그 구조에서 기사들의 수입 정도로 본다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쉽지 않고 벌어먹고 살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거기에서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개인 택시가 미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